제 아내는 6년 동안 식물인간처럼 침대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속옷이 매일같이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출장을 가는 척 집을 나선 뒤 몰래 침실 창문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민준, 40이 넘은 나이에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진 않아도 남들이 보기에 복이 많다, 행복한 가정을 이뤘다, 그런 말을 듣기에 충분했죠. 예전에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내를 보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내 행복의 이름은 바로 설이 당신이야. 그러면 설이는 왼쪽 뺨에 보조개가 쏙 들어가게 웃으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치 잠깐이라도 놓으면 이 세상 속에서 서로를 잃어버릴 것 같다는 듯이요. 저는 제 인생에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그 손만 잡고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결혼기념일이었던 그날, 저는 설이를 데리고 서울에서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펜션을 빌렸죠. 저녁에는 마당에서 고기를 구우며 와인도 몇 잔 마셨습니다. 설이는 원래 제가 술 마시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조금만 마셔. 내일 운전해서 돌아가야 하잖아. 무서워.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나 아직 멀쩡해. 남자한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산길을 내려올 때 이미 날은 어둑해졌고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길이 미끄러웠습니다. 저는 태연한 척했지만 사실 약간의 취기가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차가 커브를 도는 순간 갑자기 야생고라니 한 마리가 튀어나왔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녀석의 노란 눈동자를 정통으로 비췄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핸들을 너무 세게 꺾었고 자갈 위에서 바퀴가 미끄러지며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기억나는 건 쇠가 긁히는 소리, 유리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짧게 비명을 지른 뒤 잠잠해진 설이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이었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으며 온몸에서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정신을 차리자마자 물었습니다. 제 아내는요? 의사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보며 가족들이 와서 설명해 줄 거라고 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장모님은 얼굴을 감싸 쥔 채 오열하셨고 아버지는 의자에 주저앉아 허리를 깊게 숙이셨습니다. 저는 복도를 비틀거리며 걸어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창백한 얼굴로 수많은 튜브를 몸에 꽂은 채 누워있는 설이가 보였습니다. 의사는 설이의 뇌가 심하게 손상되어 깊은 혼수 상태이며 깨어난다 해도 정상적인 생활은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은 기계에 의존해 숨만 쉬는 식물인간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 순간 식물인간이라는 단어가 차가운 칼날처럼 제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이를 병원에 계속 두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했고 어떤 사람은 저를 불쌍하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젊은데 앞으로 인생이 길잖아요. 식물인간을 돌보는 게 어디 한두의 일인가요? 며칠 밤을 꼬박 세우신 아버지마저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 인생도 생각해야지.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니? 하지만 침대 옆에 서서 고요히 잠든 그 얼굴이 여전히 심장이 아릴 만큼 아름다운 것을 볼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한 문장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내가 운전하지만 않았더라면 아내가 저기 누워 있었을까? 그 죄책감이 제 안의 모든 망설임을 부숴버렸습니다. 저는 설이를 집으로 데려오겠다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침실은 병실로 변했습니다. 의료용 침대, 심박 측정기, 산소통을 들여놓고 에어컨과 공기청정기까지 새로 설치했습니다. 문병 온 이웃들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지만 모두가 민준 씨는 정말 정이 깊다며 저런 사람 찾기 힘들다고 칭찬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져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은 저를 황금 같은 남편이라 부르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이 도시 최고의 순정남 상이 있다면 저에게 줘야 한다고요. 처음에는 그런 칭찬들이 타들어가는 제 마음에 단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제 몸을 칭칭 감는 밧줄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칭송하는 모범적인 남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이었죠. 저는 그 밧줄에 매달렸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깊은 물에 빠져 죽지 않기 위한 유일한 동아줄처럼. 그리고 제가 아내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적나라한 진실을 마주하지 않게 해주는 갑옷처럼 말입니다. 6년 동안 제 삶의 반경은 서리가 누워있는 침대 주위로 좁혀졌습니다. 아침에는 1시간 일찍 일어나 몸이 굳지 않도록 아내의 몸을 닦고 팔다리를 주물렀습니다. 마사지를 하며 온갖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회사 이야기, 기름값 이야기, 새로 이사 온 이웃 이야기까지요. 서리가 좋아하던 음악을 머리맡에 틀어놓고 음치인 제가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의사는 계속 말을 걸어주고 음악을 들려주라고 했습니다. 뇌의 어딘가 작은 부분이라도 여전히 반응하고 있을지 모른다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혹시 모른다는 가능성에 깊은 강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렸습니다. 저녁에는 퇴근 후 술자리나 친구들과의 만남을 거의 거절했습니다. 아내가 집에 누워 있어서 일찍 들어가 봐야 해. 사람들은 또다시 저를 칭찬했습니다. 한 번은 간호사가 집에 와서 튜브 교체 방법을 알려주다가 아버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오래 했지만 이렇게까지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가족은 처음 봐요. 아버지는 자랑스러움과 씁쓸함이 뒤섞인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하지만 칭찬이 쌓일수록 저는 더 지쳐갔습니다. 어떤 밤에는 소파에 홀로 앉아 불 켜진 침실 문틈으로 들려오는 삑삑 하는 기계음을 들으며 제 인생이 한 폭의 그림 속에 갇혀버린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옴짝달싹도 못하는 그림 속 주인공처럼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날은 반차를 내고 집에서 대청소를 하고 있었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서리의 침대 시트와 베개싯을 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시트를 모두 벗겨 세탁실로 가져갔습니다. 빨랫감을 분리하려는데 더러운 옷이 담긴 바구니를 뒤집다가 산더미 같은 흰 수건과 환자복 사이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연보라색 레이스 팬티였습니다. 제가 서리를 위해 항상 사두던 수십 장의 흰색 순면 팬티가 아니었습니다. 헐렁하고 부드러워서 갈아입히기 쉽고 세탁하기 편한 그런 종류가 아니었죠. 이 팬티는 얇고 가벼웠습니다. 가장자리에는 화려한 꽃무늬 레이스가 달려 있었고 몸에 딱 붙는 디자인에 엉덩이 부분이 과감하게 파여 있었습니다. 건강했을 때에 설이라도 얼굴을 붉히며 입지 못했을 그런 도발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에 닿는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 제가 늘 쓰던 섬유유연제와는 전혀 다른 낯선 향기. 그 순간 심장을 누가 꽉 움켜쥐는 것 같았고 귀가 먹먹해지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난 6년간 서리의 옷은 모두 제가 샀거나 가족에게 부탁해서 샀습니다. 저는 서리의 티셔츠 하나하나, 흰색 순면 팬티 하나하나를 모두 기억합니다. 이런 레이스 팬티는 단 한 번도 산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디서 온 걸까요? 왜 아내의 빨래 바구니에 들어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2년 전부터 고용한 가사 도우미 박아주머니였습니다. 50대 중반의 아주머니는 풍채가 좋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가졌으며 항상 편한 몸빼 바지를 입고 낡은 플라스틱 슬리퍼를 신고 다니셨습니다. 박아주머니가 이 보라색 레이스 팬티를 입은 모습을 상상하자니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만약 아주머니의 것이라면 왜 서리의 빨랫감에 섞여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냥 세탁하다가 바람에 날려 들어왔을 수도 있다고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해 온갖 이유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발바닥부터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감각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이 집에는 저와 박아주머니 외에 드나드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리는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스스로 옷을 갈아입을 수도, 이렇게 낯선 향기가 나는 화려한 레이스 팬티를 입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팬티를 쓰레기 봉투에 쑤셔넣고 그 미스터리마저 봉인하려는 듯 입구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박 아주머니에게도 감히 묻지 못했습니다. 그냥 내가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라고, 의심이 많아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쩌면 그냥 누구 옷이 섞여 들어온 거겠지. 하지만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에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끊임없이 굴러다니며 결코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박 아주머니가 서리의 속옷에 손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해야 마음이 놓여서요. 다른 일만 좀 부탁드릴게요. 아주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안쓰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너무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뭐든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하시고요. 저는 어물쩍 넘겼지만 속은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서리의 순면 팬티는 모두 제 손으로 직접 빨고 따로 널고 하나하나 개수를 셌습니다. 한 주가 지나도 개수는 그대로였고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 한 장도 잃어버리거나 잘못 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며칠 뒤 빨래 바구니에서 또다시 낯선 팬티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검은색 레이스 팬티였는데 더 얇고 디자인은 훨씬 더 과감했습니다. 세 번째는 와인색이었고 끈이 너무 가늘어서 보기만 해도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그것들은 매일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며칠에 한 번꼴로 꾸준히 그리고 항상 바구니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수건과 환자복 밑에 숨겨놓은 것처럼요. 심지어 어떤 날은 제가 직접 침실에서 서리의 속옷을 갈아입히고 나오자마자 화장실에서 방금 벗긴 흰색 순면 팬티를 손빨래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빨래 바구니를 뒤져보면 또 새로운 레이스 팬티가 들어있었습니다. 아직 광택이 남아있는 새 것 같은 우리 집에서는 전혀 쓰지 않는 낯선 섬유 유연제 냄새. 제가 침실에 설치해둔 카메라는 원래 아내의 호흡에 문제가 생기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집을 비웠을 때 무슨 일이 생길까 봐요. 하지만 카메라는 어떤 이상한 점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똑같았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와서 주변을 청소하고 서리에게는 절대 손대지 않은 채 몇 초간 바라보다 한숨을 쉬고 돌아갔습니다. 제가 퇴근해서 돌아와 몸을 닦이고 흰색 순면 팬티로 갈아입히고 이불을 정리하고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춘 뒤 불을 끄고 잠드는 모습.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절대로요. 하지만 레이스 팬티들은 꾸준히 나타나며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이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있다고 확신해. 밤마다 저는 뒤척였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누워있는 서리를 바라볼 때면 아내의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득 저 감긴 눈 뒤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선명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난 6년간 나의 모든 행동과 말을 냉정하게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 저는 속으로 제 뺨을 때렸습니다. 미쳤구나. 하지만 손에 새로운 레이스 팬티가 닿을 때마다 그 차가운 감촉과 낯선 향기가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이건 전부 내 상상이 아니라고. 저는 제 집안에서 무언가 아주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잠을 이루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척이다 잠드는 수준이 아니라 밤새도록 눈을 뜬 채 어둠 속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삑삑 하는 기계음, 프로그램된 것처럼 규칙적인 서리의 숨소리, 그리고 제 가슴 속에서 미친 듯이 울리는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원래 귀신 같은 걸 무서워하는 성격이 아니었지만 그 무렵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볼 때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루는 깜빡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제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아내의 눈꺼풀이 황급히 닫히는 것 같았습니다. 터무니없는 생각이었지만 그 느낌은 그림자처럼 끈질기게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무언가 해야만 했습니다.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레이스 팬티들은 저절로 생겨날 리가 없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우리 부부의 삶에 오직 저만이 닿을 수 있어야 할 그곳에 비집고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누구일까요?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왔을까요? 그리고 왜 어떤 카메라도 그 사람의 모습을 담지 못했을까요? 저는 다시 박 아주머니를 의심했습니다. 아주머니의 가방을 몰래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일하는 도중에 갑자기 집에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부엌에서 머리를 질끈 묶고 고무장갑을 낀 채 가스레인지 틈새를 꼼꼼히 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곧장 서리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문을 확 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소리에 정말로 깜짝 놀랐지만 다른 무언가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아주머니를 관찰했지만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집을 쓸고 수건을 빨고 링거액을 갈아 끼우는 것을 도왔습니다. 서리의 침대에는 몇 걸음 이상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바라보는 아주머니의 표정은 언제나 슬픔과 진심 어린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아주머니에 대한 의심은 접어야 했습니다. 그럼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아버지는 시골에 계시고 한 달에 한 번 오실 뿐입니다. 친구들은 다들 자기 가정 돌보느라 바쁘고 이웃과는 교류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현관문 잠금 장치를 2번이나 바꿨습니다. 옛날 열쇠로는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도둑이 뭐하러 남의 집에 들어와서 제 아내의 속옷을 갈아입힌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저는 완전히 막다른 길에 다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리의 몸을 닦아준 뒤 침대 옆에 앉아 희미한 조명 아래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피부는 예전보다 더 하얘졌고 약 때문에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처럼 작고 부드럽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6년 동안 저는 이 감각에 익숙해졌습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한밤중에 심박 측정기 소리가 조금이라도 느려지면 심장이 튀어나올 것처럼 놀라 벌떡 일어나곤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서리야,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는 거지?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 자신이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아내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말을 끝낸 바로 그 순간 하늘에 맹세코 서리의 눈꺼풀이 아주 살짝 마치 물속에 작은 물고기가 꼬리를 치듯 미세하게 경련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났고 목덜미에 솜털이 쭈뼛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지만 그 후로는 모든 것이 예전처럼 고요하고 무표정하고 평온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내가 그렇게 깨어날 리 없어. 모든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잖아. 하지만 그날 이후 의심은 두려움을 양분 삼아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저는 침실에 아주 작은 초소형 카메라 3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하나는 책장 위에, 하나는 화분 뒤에, 그리고 하나는 천장 구석에 붙였습니다. 24시간 녹화 모드로 설정했죠. 현관문에는 누가 열기만 하면 제 휴대폰이 울리는 경보 장치까지 달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빨래 바구니를 열었을 때 또 다른 레이스 팬티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짙은 붉은색에 쳐다보기만 해도 얼굴이 뜨거워질 정도로
과감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못 박힌 듯 서서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물건을 발견한 사람처럼 손안의 팬티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카메라는 또 아무것도 찍지 못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평범한 일상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오고 제가 서리를 돌보고 잠들고 아침이 되는 낯선 사람은 없었고 아무도 침대에 손대지 않았으며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이스 팬티들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누군가 말했죠. 진실이 망치처럼 머리를 내리친다 해도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에 시달리는 고통보다는 덜할 것이라고. 저는 바로 그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넋나간 사람처럼 일했고 동료가 3번은 불러야 겨우 알아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고 모든 카메라를 확인하고 녹화된 영상을 강박적으로 돌려봤습니다. 두 눈이 시뻘개질 때까지 영상을 보다가 지쳐서 소파에 쓰러져 잠들곤 했습니다. 때로는 제 머릿속이 진짜인지 상상인지 모를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아주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많은 밤을 눈을 감지 못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침대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 끔찍한 감정이 계속되던 어느 날 밤, 저는 수건을 꺼내려고 서리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조명이 옷장 안을 비추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깔끔하게 개어진 옷들 사이에 완전히 새 것인 화장품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리가 예전에 즐겨 쓰던 브랜드였지만 지난 6년간 제가 단 한 번도 사준 적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립스틱은 비닐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였고 심지어 서리가 아주 좋아했던 은은하고 달콤한 라벤더 향의 작은 향수병도 있었습니다. 이 2가지 물건은 저절로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저는 턱이 아플 정도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자가 누구인지 제 눈으로 직접 봐야 했습니다. 저는 덫을 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서리의 몸을 닦아주며 저는 아내의 귓가에 대고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리야, 나 다음 주에 부산으로 3일 동안 출장 가야 해. 집에 못 들어올 거야. 저는 정말인 것처럼 떨림 하나 없이 매끄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서리의 눈꺼풀이 또다시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여행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말 출장을 가는 사람처럼요. 박 아주머니 앞에서 회사에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고 심지어 누군가 확인할 경우를 대비해 온라인으로 호텔까지 예약해서 확인 메일을 받아두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길 건너편에 차를 세웠습니다. 시동을 끄고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우리 집 침실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난 6년간 매일 봐온 창문이었지만 단 한 번도 이렇게 무섭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첫날 밤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둘째 날 밤, 시계가 십시를 가리킬 무렵 아파트 단지 안에 늙은 느티나무 그림자 속에서 어둠이 갈라지며 한 사람의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남자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이 이제 결코 예전 같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남자는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느리지만 아주 확신에 찬 걸음걸이였습니다. 마치 이곳이 전혀 낯설지 않다는 듯이요. 현관 불빛이 희미하게 비쳐 그가 어두운 색 운동복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야구 모자를 푹 눌렀었고 두 손은 주머니에 찔러 넣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지도 망설이지도 CCTV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아파트 화단을 가로질러 우리 동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 꾸러미가 불빛 아래 금속성 빛을 번쩍였습니다.
자물쇠 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소리가 제 머릿속을 직접 파고드는 것처럼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어두운 복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제 내장을 파고드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우리 집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가족처럼 익숙하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한참 동안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두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 시선은 2층 침실 창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커튼은 여느 때처럼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방 안의 의료기기 불빛이 벽에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저 방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 6년간 잠들었던 바로 그 방, 제가 한시도 빠짐없이 돌봤다고 믿었던 여인의 곁에 있다는 것을요. 저는 1시간, 2시간,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밤은 끊어질 듯 가늘게 이어졌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훌쩍 넘겼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는 여전히 저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진실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힐 것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차문을 열었습니다. 나무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겨 제 나이보다도 오래 그 자리를 지켜온 늙은 느티나무에 매달렸습니다. 거친 나무 껍질에 손바닥이 긁혔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굵은 나뭇가지가 침실 창문 바로 앞까지 뻗어 있었고 거리는 팔 하나를 뻗으면 닿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나뭇가지에 몸을 바싹 붙였습니다. 밤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늘 조금 열려 있었던 창문 틈새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그 틈새가 이제는 저와 진실을 가로막는 유일한 장벽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켜고 렌즈를 틈새에 갖다 댔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한 천장과 희미한 노란 조명, 그리고 늘 보던 의료기기만 보였습니다. 아직 진정되지 않은 손 때문에 화면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각도를 조금 조절해 아래쪽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서리의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넓고 큰 등이 보였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불안하거나 서두르는 기색 없이 너무나 침착해서 오히려 불쾌할 정도였습니다. 발각될까 두려워하는 침입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침대 옆에서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체계적이었고 리듬이 있었으며 아주 정확했습니다. 열려있는 의료용 상자, 주사기, 붕대, 낯선 수액, 그리고 기록지. 그는 능숙하게 서리에 링거줄을 교체하고 기계를 조작하고 멸균 거즈로 튜브를 닦았습니다. 모든 동작이 제가 지난 6년간 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었습니다. 문득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도 전문의만이 그렇게 깊이 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잠시 멈추고 몸을 살짝 돌렸습니다. 모자를 벗자 그의 얼굴이 조명 아래 드러났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이상한 익숙함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냉철한 인상의 남자, 환자의 생사를 늘 마주하는 사람처럼 고요한 눈빛. 그가 서리를 바라보는 눈빛은 의사의 눈빛도 낯선 사람의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너무나도 가까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 틈새로 더 깊이 파고들며 자세히 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시험관을 꺼내 서리의 팔에 주삭바늘을 꽂고 소량의 혈액을 채취한 뒤 조심스럽게 보냉상자에 넣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망설임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수백 번은 해본 사람처럼요.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지난 6년간 아내를 위해 한 방울의 약을 먹이고 한 뼘의 피부를 닦고 모든 관절을 주물렀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다른 남자가 밤마다 이 방에 들어와 제가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바로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도구를 정리하고 수액 교체를 마친 뒤 바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가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제가 엿보고 있는 창가로요. 그리고 커튼을 살짝 옆으로 젖혔습니다. 몇 초간 제 손은 얼어붙었고 심장은 멎었습니다. 그가 저를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벽 모서리로 손을 뻗어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작은 점을 눌렀습니다. 딸깍하는 아주 희미한 기계적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벽의 일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문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베란다 문도 옷장 문도 아니었습니다. 사람 한 명이 똑바로 설 수 있을 만한 네모난 문. 지난 6년간 제가 진짜 벽이라고 믿었던 그 벽 뒤에 숨겨진 작은 엘리베이터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리의 침대를 등진 채로요. 작은 엘리베이터 문이 아주 조용한 소리를 내며 닫혔을 때 그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숨을 돌릴 틈도 없이 눈앞이 핑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 안 서리의 침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 밤 정리해두던 이불과 베개는 그대로였고 기계는 여전히 삑삑 소리를 내며 마치 진짜 사람이 누워있는 것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튜브들은 이불 밑에 놓인 의료용 마네킹에 꽂혀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지난 6년간 저 혼자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송장처럼 저기에 누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나뭇가지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몸이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나뭇가지가 팔에 길게 상처를 냈고 등이 잔디밭에 세게 부딪혀 얼얼했지만 머릿속에서는 방금 본 진실이 주는 고통의 10분의 1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겨우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서리의 눈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6년간 굳게 감겨 있었다고 믿었던 그 눈이 어쩌면 제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차갑고 느릿한 생각이 혈관 속을 흐르는 얼음물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만약 서리가 침대에 없었다면 지난 6년간 대체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저는 나무 밑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축축한 흙냄새, 등 뒤에서 으깨진 풀냄새, 차가운 밤 공기가 뒤섞여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침실의 광경은 눈앞에서 재생되는 영화처럼 선명했습니다. 텅 빈 침대, 마네킹에 꽂힌 튜브들, 소리 없이 내려가는 비밀 엘리베이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리의 부재. 지난 6년간 저는 그 방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정교하게 위장된 마네킹의 팔다리를 주물렀습니다.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음악을 틀어주고, 제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마에 입을 맞춘 그 사람은 실제로는 집 아래층, 다른 방, 혹은 더 끔찍하게는 바로 제 곁에 있었지만 제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누군가 망치로 척추를 내리치는 것처럼 등이 아팠지만 일반적인 의미의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몸과 마음이 분리된 것처럼 멀고 희미한 감각일 뿐이었습니다. 차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옮겼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차 문을 열 수조차 없었습니다. 3번을 시도한 끝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차 안에 희미한 노란 불빛이 시트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감히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차에 앉아 마지막으로 침실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커튼은 미동도 없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은 텅 빈 상자처럼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제가 지난 6년간 스스로를 가두었던 바로 그곳 6년. 한 사람의 인생을, 심지어 인성까지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 만큼 긴 시간. 그런데 저는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고 도망치듯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도시의 노란 불, 붉은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짙은 안개에 덮인 것처럼 흐릿했습니다. 더 이상 핸들을 잡을 수 없을 지경이 되어서야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가운 핸들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제 거친 숨소리와 미친 듯이 뛰는 심장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박동 속에서 단 하나의 질문이 목을 조르는 밧줄처럼 길게 이어졌습니다. 서리는 어디에 있는가? 만약 그 남자가 비밀 엘리베이터를 통해 방으로 들어왔다면 도착지는 바로 아래층이어야 합니다. 우리 집 바로 아래 1층 아파트는 몇 년째 임대문이 팻말만 붙어 있었고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새가 나가지 않는 집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억의 파편들이 섬뜩할 정도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1층 집은 드나드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고 커튼은 항상 쳐져 있었으며 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이사 온 첫날부터 저는 항상 침실 아래쪽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파트 단지 가로등 불빛이 반사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실이 도깨미 떼처럼 기억의 조각들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마치 검은 심연 앞에 선 것처럼 몸서리쳤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이 아파트 2층으로 이사 오던 날 2층을 고집했던 것은 바로 설이었습니다. 1층은 습하고 더우니 그냥 새를 놓는 게 낫다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세입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전화도 문의도 집을 보러 온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새를 놓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머릿속에서 다른 손이 제 뇌를 쥐고 천천히 잔인하게 비트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사고 때문에 평생 서리에게 빚을 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녀가 피해자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두 사람의 몫을 살아야 하고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두운 차 안에서 6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을 기획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면 레이스 팬티를 처음 발견했던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 일은 결혼기념일 사고가 나기 불과 몇 달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서리는 아직 건강했고 매일 밤 제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저는 여러 번 서리의 휴대폰이 한밤중에 익명의 알림으로 밝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물어보면 그냥 업무 메일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저녁 식사 중에 서리가 낯선 전화를 받고 베란다로 나가 한참 통화한 뒤 약간 창백해진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묻자 그녀는 그저 웃으며 거래처 사람이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마 제가 서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혹은 제가 사랑했던 그 다정한 아내의 모습을 너무나 믿고 싶었기 때문일 겁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차 유리에는 밤이슬이 가득 맺혀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간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봤다는 것을 알아챌 겁니다. 그 남자에게는 저를 상대할 충분한 명분이 생길 겁니다. 게다가 법적으로 저는 완전히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6년 전 사고, 매달 지출된 의료비, 비정상적인 지출 내역들, 누군가 마음만 먹는다면 모든 것이 저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길게 봐야 했습니다. 저는 핸들에서 손을 떼고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헝클어진 생각들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심장이 뛸 때마다 경고음처럼 들렸습니다. 경솔하게 굴지 마라. 서두르지 마라. 기다려라. 저는 호텔로가 작은 방을 잡았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텅 빈 침대와 비밀 엘리베이터의 문이 떠올랐습니다. 완벽한 어둠 속에서
제 안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마치 집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처럼 깊은 균열이 생겼고 뒤이어 소름 끼치는 냉정함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절대적인 각성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저는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고 정면으로 맞설 수도 없으며 더더욱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방향에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아래층, 지난 6년간 제 인생의 가장 끔찍한 진실을 숨기고 있었던 바로 그 아파트에서부터가 될 것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호텔을 나서자마자 다른 동네로 차를 몰아 공터에 주차하고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차창을 뚫고 들어왔지만 제 마음속은 짙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지난 6년간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은 산산조각 난 얼음처럼 부서졌고 그 조각들은 이전의 어떤 고통보다도 날카로웠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게는 다른 사람이 충분한 경험과 냉철함을 가졌고 제 인생과 아무 관련이 없는 낯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사설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 남자의 목소리는 세상의 온갖 꾸준히를 겪은 듯 허스키했습니다. 저는 아주 간결하게 몇 가지 핵심만 설명했습니다. 제 아내가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 집 바로 아래 아파트를 확인해야 한다. 그 집의 소유주가 누구이며 누가 드나드는지 그리고 특히 매일 밤 사용되는지 알고 싶다고요. 속에서는 모든 신경이 끊어질 듯 팽팽했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너무 명확하게 말해버리면 저 자신이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반나절 뒤 탐정에게서 첫 정보가 왔습니다. 1층 아파트는 서류상의 소유주와 실제 주인이 달랐습니다. 서류상의 주인은 3년 전에 이미 사망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서류를 조작했고 임대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누구에게도 세를 준 적이 없었습니다. 전기와 수도는 계속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일반 가정집처럼 규칙적이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거주하고 있는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정보를 한 줄 한 줄 읽으며 등골에 얼음물을 쏟아붓는 듯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밤사이 제가 막연하게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무서운 조각들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레이스 팬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 미스터리도 가끔 서리의 속눈썹이 떨리는 것 같은 착각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어둠 속에서 막 눈을 뜬 맹수처럼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6년 전 서리가 아직 건강하던 시절 사고가 나기 얼마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가 병원에서 돌아왔는데 손에서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미용에 관심이 많고 사무직으로 일했지 의료계와는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우연히 옛 지인을 만났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다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어둠 속을 밝히는 희미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탐정에게서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훈이라는 남자가 1층에 산 적이 있으며 그는 주민등록도 하지 않은 의사였고 아무런 서류도 남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3년간 그의 모습을 여러 번 봤다는 목격자가 있었고 그 후로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훈. 그 이름은 돌덩이처럼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저는 지훈이라는 사람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어둠 속에서 나타나 서리의 침대 옆에서 능숙한 손놀림을 보였던 그 남자, 그는 의사였습니다. 오직 의사만이 링거줄 하나하나, 주사바늘 자국 하나하나, 숨소리 하나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의사만이 환자, 아니 한 여자를
제 발밑에 6년간 숨겨두면서도 2층의 기계들이 규칙적으로 작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이 깊은 구덩이 속으로 천천히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문했습니다. 그 6년 동안 설이는 어떻게 살았을까? 완전히 의식이 있었던 걸까? 내가 2층에서 그녀라고 믿는 마네킹의 몸을 주무를 때 그녀는 1층에서 천장 틈으로 내 목소리를 듣고 감시 카메라로 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까? 그 생각에 손이 저려왔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차에 앉아 1층 아파트를 2시간 동안 지켜봤지만 아무도 드나들지 않았습니다. 불빛도 소리도 없었습니다. 안쪽의 어둠은 너무 짙어서 마치 저를 삼키려는 거대한 입처럼 보였습니다. 감히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어둠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지금 증거도 없이 도움도 없이 들어간다면 제 집의 비밀 속에 그대로 잠겨버릴 것이라는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는 희미한 노란 조명뿐이었고 모든 것이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쳐놓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이사 온 날, 사고가 일어난 날, 첫 레이스 팬티가 나타난 날, 1층 아파트의 주인이 가짜로 바뀐 날,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짜인 거미줄 같았습니다. 그리고 똑똑하다고 믿었던 저는 눈가리개를 한 짐승처럼 그들에게 이끌려 다녔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수첩에 세부 사항을 기록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탐정이 1층의 전기 및 수도 시스템에 접근했고 그 결과는 저를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6년간 1층은 매일 사람이 온전히 생활하는 가정집과 동일한 양의 전기와 수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설이는 지난 6년간 바로 내 발밑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완벽한 침묵 속에서 오직 지훈이라는 남자만이 드나들 수 있는 은폐된 세상 속에서. 그리고 매일 밤 그는 비밀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와 제가 사랑과 죄책감 때문에 하고 있다고 믿었던 일들을 대신했습니다. 그는 제 일을 대신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한때 제 것이라고 믿었던 한 사람을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큰 질문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왜, 만약 설이가 혼수 상태가 아니었다면 왜 그런 척 했을까? 만약 그런 척한 게 아니라면 왜 나를 부르지 않았을까? 왜 나와 함께 있지 않고 지훈과 함께 있었을까? 그리고 왜 그들은 이토록 정교하고 악랄한 거짓으로 모든 것을 숨겨야만 했을까? 그 차가운 호텔 방에서 이 끔찍한 이야기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심장이 얼어붙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사고 전부터 그들은 아는 사이였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사고는 시작점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가 마지막으로 안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저는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천장의 노란 불빛은 여전히 희미했지만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눈멀고 어리석게 희생이라는 역할에 스스로를 가둔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진실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 진실이 저의 모든 것을 앗아간다 해도. 그 후 3일 동안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차가운 호텔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천장은 백지처럼 고요했고 머릿속은 타버린 전선처럼 복잡했습니다. 저는 커피와 생존 본능, 그리고 더 이상 제 자신이 아닌 것 같은 낯선 감각으로 버텼습니다. 잔인한 각성이었죠. 6년 동안 눈가리개를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소름 끼칠 정도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이를 절대적인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억 속에 모든 디테일이 점점 더 뚜렷하게 떠올랐고 그것들은 저를 위로하는 대신 심장에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사고가 나기 약 한 달 전 설이가 베란다에서 통화하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던 가녀린 뒷모습. 제가 다가가자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묻자 그녀는 거래처와 통화했다고 둘러댔습니다. 서리의 일은 거래처와 관련이 없었습니다. 제가 더 묻자 그녀는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때는 그냥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작은 디테일이 살가달에 박혀있던 가시처럼 뽑아낼 때마다 핏물이 배어 나왔습니다. 호텔에 머문 지 사흘째 되던 날 탐정에게서 또 다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1층은 밤에 드나든 흔적이 매우 많으며 별도의 환기 시스템과 비밀 통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수백 킬로그램의 무게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서리는 그냥 그곳에 숨어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편안하게 모든 것을 갖추고 거의 정상적인 아파트처럼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2층에 있던 병상, 기계들, 인공 심박수, 가짜 숨소리는 모두 정교한 연극을 위한 소품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호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모두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겠지만 제 사연과 같은 것은 없을 겁니다. 6년의 세월을 그림자를 돌보는데 바친 사람. 그날 저녁 저는 밖으로 나와 인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생각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서리는 1층에 숨어야 했을까? 왜 내가 그녀를 식물인간이라고 믿게 만들었을까? 왜 지훈이라는 남자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사고는 정말 사고였을까? 마지막 질문은 제가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질문이 심장 박동 하나하나에 스며들었습니다. 만약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 기회였다면? 만약 그들이 전부터 아는 사이였고 내 죄책감을 이용해 이 모든 연극을 꾸민 것이라면?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든 것은 서리의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온전히 저를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을 사랑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주차장 구석차 안에 앉아 불을 끈 채 어둠이 저를 삼키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제가 지출했던 모든 돈을 생각했습니다. 약값, 수액, 전문가들, 최신 치료법들, 모든 것이 지훈과 연관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6년 동안 수십억 원. 저는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트북을 켜고 과거 거래 내역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제가 한 번도 확인해보지 않았던 재활센터의 이름으로 거액이 인출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지훈이 소개했던 해외 공급업체로 송금된 돈도 있었습니다. 서류는 너무나 정교해서 제가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믿기 위해 눈을 비벼야 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적나라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돈을 원했고 제가 그 빚을 평생에 걸쳐 갚아야 한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두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더 이상 물리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고통, 내가 배신당했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믿었던 사랑을 이용당했다는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탐정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뱃속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것처럼 낮게 깔렸습니다. 사진이 필요합니다. 1층을 드나드는 사람, 지훈의 계좌, 그리고 지난 6년간 서리와 관련된 모든 거래 내역을 알아봐 주십시오. 탐정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들지 못했습니다. 호텔 창가에 앉아 발 아래 반짝이는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각각의 창문이 켜졌다 꺼지는 다른 인생들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진실과 거짓, 사랑과 증오, 믿음과 배신이 교차하는 지점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3시경
탐정에게서 보고서가 하나 더 도착했습니다. 지우는 신경과 의사였으며 아내의 사고 직후 병원을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동창이었고 심지어 옛 연인이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읽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유리창에 비친 제 지친 모습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남자는 더 이상 6년 전의 민준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운명 앞에 무릎 꿇었던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돌처럼 굳은 눈빛, 마른 우물물처럼 차가운 숨결.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너무 일찍 정면으로 맞서면 제가 질 것이다. 감정에 이끌리면 그대로 가라앉을 것이다. 지금 집으로 돌아가면 그들이 짜놓은 판에서 가장 완벽한 바보가 될 것이다. 저는 더 이상 이끌려 다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켜볼 것입니다. 제가 여전히 눈이 멀었다고 생각하게 둘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이 판을 뒤집을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 온전히 남은 것은 단 하나, 칼날처럼 날카로운 침묵뿐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일찍 저는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맞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마당에 서서 익숙한 창문을 올려다보니 마치 다른 사람의 집,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6년간 저는 아내가 혼수 상태에 빠져 무력하게 누워있다고 믿으며 그곳을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텅 빈 침대, 비밀 엘리베이터, 그리고 지훈이라는 남자가 조용히 수액을 가는 모습을 본 순간부터 그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껍데기였고 무대였으며 제가 제 이야기의 조연으로 전락한 장소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문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게 쉬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음은 더 이상 처음 며칠처럼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쌓인 눈처럼 두껍고 조용한 침묵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거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에 서서 거짓된 평화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인 저는 유령처럼 그 무대 밖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차로 돌아가 탐정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습니다. 제 시선은 여전히 2층 창문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눈을 깜빡이면 커튼 뒤에서 무언가 나타날 것만 같아서요. 탐정은 어젯밤에도 1층의 전기 시스템이 작동했고 사람이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새벽 이 시경에 물을 사용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리 혹은 서리와 지훈이 여전히 평소처럼 생활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래층에는 여전히 숨결이 존재했지만 저는 집 잃은 사람처럼 호텔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속 모든 것이 깊은 우물에 돌을 던진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회사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일할 마음은 없었지만 일상이 평범하게 흘러가고 있는 척해야 했습니다. 어떤 변화라도 그들을 경계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 캐비닛 위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한때 성공의 상징처럼 느껴졌던 그 빛이 이제는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재무제표를 볼 때마다 숫자 하나하나가 칼자국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재활센터로 흘러들어간 돈, 의사 지훈의 이름으로 서명된 의료비, 청구서, 낯선 수액들, 모든 것이 은밀하게 제 회사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모두 제 손을 거쳤지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탐정에게서 파일이 하나 더 도착했습니다. 5년 전 서리가 치료받던 병원의 협력업체라는 이름으로 도시 외곽에 재활센터가 하나 설립되었습니다. 그 배우 운영자는 다름 아닌 지훈이었습니다. 서류상 이름은 다른 사람이었지만 가짜 신분증 번호가 제가 과거에 서명했던 거래 내역과 일치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고 6년 전으로 이어지는 어둡고
긴 터널이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몇 시간 동안 조용히 앉아 제 두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지난 6년간 이 손은 마네킹의 몸을 닦고 가짜 시체를 주무르고 더 이상 제 것이 아닌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완벽한 기만에 애정을 쏟았습니다. 그 생각에 이르자 뜨거운 물이 가슴에 부어지는 듯한 치욕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로 돌아갔지만 집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차를 세우고 모든 불을 끈 채 2층 아파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차창을 타고 흘러내리며 동네 불빛을 반사했습니다. 빗방울 하나하나가 심장 박동처럼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조용해서 나무숲에서 쓰레기통으로 물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밤 9시 정각, 박 아주머니가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우비를 입고 평소처럼 음식이 든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진실했고 익숙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를 보며 이 비극과 아무 관련 없는 한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용돌이에 휘말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훈과 설이가 저를 속일 수 있었다면 아주머니처럼 순박한 사람을 속이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을 겁니다. 아주머니는 10시쯤 떠났고 아파트는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은 찢어졌습니다. 1층 아파트 창문 틈새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불빛을 향해 달려드는 나방처럼 작은 창문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빛은 잠시 흔들리다가 꺼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마당 가로등 불빛도 지나가는 차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좁은 복도를 지나는 사람의 발치에 비쳤다가 사라지는 그런 종류의 움직이는 빛이었습니다. 저는 감히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제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게 둬야 했습니다. 뱀이 굴 밖으로 기어나오게 놔둬야지. 꼬리만 보였다고 섣불리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빛이 마지막으로 깜빡이는 순간 저는 가냘프고 머리가 긴 여성의 형체를 본 것 같았습니다. 그 걸음걸이가 너무나 익숙해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너무나 설이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무너져 내릴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속에서 차오른 감정은 더 이상 고통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냉정함, 불에 달군 강철 같은 각성이었습니다. 만약 저게 정말 설이라면 그녀는 자유롭고 건강하게 걸어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제 인생의 6년을 텅 빈 침대에 바치는 동안에요. 그 순간 저는 제가 다른 경계선을 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속은 남편도 불쌍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미로 밖에서 모든 문이 거짓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차 시트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밤하늘의 비는 얇은 수막처럼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제 안에서 무언가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급한 복수심이 아니라 계획이었습니다. 시간과 증거, 그리고 절대적인 침묵이 필요한 계획. 저는 그들이 제가 여전히 어리석고 믿고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생각하게 둘 것입니다. 그들이 지난 6년간 파놓은 굴 속에서 계속 살게 둘 것입니다. 하지만 머지않은 어느 날 밤, 제가 직접 그들을 빛 속으로 끌어낼 것입니다. 저는 시동을 걸고 잿빛 빛 속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도시는 흐릿했고 가로등은 빗방울에 번졌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세상이 이상할 정도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 비 오는 밤, 저는 주차장을 떠났습니다. 목적지 없이 여러 길을 돌았습니다. 도시의 불빛, 차창을 타고 흐르는 빗물에 길게 번지는 빗줄기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상할 정도로 명료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미로 속에서 허우적대는 피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밖에서
어둠 속을 기어가는 뱀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놈을 잡으려면 놈보다 더 끈기 있어야 했습니다. 놈을 밝혀내려면 놈보다 더 조용해야 했습니다. 놈을 쓰러뜨리려면 정확한 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한참 동안 창가에 앉아 멀리 보이는 지붕들과 네모난 아파트들, 켜졌다 꺼지는 창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 단지 1층의 어느 창문 안에서 어쩌면 서리도 어둠 속에 앉아 저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연민도 그리움도 아닌 그저 자신들이 길들였다고 믿는 동물이 이제 스스로 줄을 풀었을까봐 경계하는 마음으로요. 저는 그것을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제가 나무에 올라 침실 안을 들여다본 그 순간부터 이 게임은 더 이상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가 눈이 멀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가 제게 남은 유일한 이점이었습니다. 저는 1층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문을 부수거나 분노에 차서 혹은 배신당한 남자의 본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난 6년간 그랬던 것처럼 저 자신도 어둠 속으로 스며드는 방식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탐정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골목 구석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지친 얼굴에 누구도 감히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들 속에서 수년을 산 사람처럼 깊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카메라 영상, 지훈에 대한 묘사, 2층 아파트 구조, 느티나무의 위치, 1층에서 빛이 나타났던 시간까지요. 그는 자료를 하나씩 넘겨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비밀 엘리베이터의 통로를 추적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블랙커피는 식어갔지만 진실은 제 머릿속에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제가 상상 속에서 쌓아 올렸던 행복한 가정이라는 장막은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에는 메울 수 없는 깊은 공허, 몸만 기울여도 돌아올 길 없이 떨어질 어두운 심연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길거리 식당을 찾아 국밥을 시켰지만 한 숟가락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차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모두 멀게만 들렸습니다. 저는 다른 세상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몸은 건강하고 심장은 여전히 뛰었지만 제 안에는 다른 사람, 지난 6년간 맹목적인 희생의 잿더미 아래 묻혀있던 제 자신의 또 다른 버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아파트 단지로 돌아가 익숙한 자리에 주차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뛰어들지 않고 그저 관찰하고 기다렸습니다. 2층은 어두웠고 커튼은 닫혀 있었으며 모든 것이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1층, 저는 아파트 옆면의 창문 틈으로 아주 희미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분간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 안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알리는 빛이었습니다. 저는 시동을 끄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밤은 아무도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출장을 갔다고 생각할 때만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 검은 차 안에 어둠이 되어 제 집을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둠을 이용해 진실을 숨겼다면 바로 그 어둠이 제가 그들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엘리베이터의 전체 경로를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침실 창문이 열리는 각도를 기준으로 동쪽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층 아파트에도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가벽, 한 사람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고 완벽하게 방음된 통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흔적 없이 오르내렸지만 무언가는 남겼을 겁니다. 기계 소리, 열기, 심지어 윤활유 냄새까지도 저는 수첩에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마치 지하 통로의 지도를 그리는 사람처럼 한 줄 한 줄 써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층의 불빛이 매일 같은 시간에 켜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더 일찍, 어떤 날은 더 늦었습니다. 이것은 지훈이 항상 오는 것이 아니며 어떤 밤에는 설이 혼자 아래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져서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기 위해 핸들을 꽉 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 방 안에서의 설이의 모습을 상상하려고 애썼습니다. 더 이상 혼수 상태가 아닌, 식물인간이 아닌, 제가 매일 밤 안아주던 그 여인이 아닌, 제 발밑에서 자신만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의식이 있는 한 사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팠지만 이 고통은 더 이상 저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냉철하고, 더 단단하고, 더 명확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건물 기술 시스템에 접근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전기 및 수도 수리기사가 점검을 하러 왔을 때 멀리서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저는 2층 침실 바로 아래 바닥으로 이어지는 큰 배관 하나를 보았습니다. 건물 설계도에는 전혀 없는 벽의 한쪽 구석으로 들어가는 전선 가닥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칠한 석고로 막아놓은 환기구도 있었습니다. 볼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1층 아파트는 아주 오래전에 개조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사 올 때부터 혹은 그보다 더 전부터요. 그리고 모든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을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보지 못하게 숨기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고 공기는 축축하고 시원했습니다. 2층을 보고 다시 1층을 보았습니다. 설이와 지훈이 단지 그곳에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아주 분명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의 모든 것, 집, 회사, 명예, 심지어 자유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단계.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잔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할지라도 호텔로 돌아왔을 때는 거의 동이 틀 무렵이었습니다. 하늘에는 옅은 잿빛이 번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6년간 누구도 치우지 않은 두꺼운 먼지로 뒤덮인 것처럼 캄캄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층의 불빛, 가벽, 비정상적인 전선, 그리고 어젯밤 설이와 너무나 닮았던 그 형체. 머릿속의 파편들이 깊은 소용돌이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멀리서 관찰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발 늦으면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단계를 완성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분명 저에게 불리할 것입니다. 지난 6년간 그들은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주듯 쉽게 저를 속였습니다. 그토록 정교한 연극을 꾸밀 용기가 있었다면 그보다 더한 짓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재산을 빼앗거나 법적으로 저를 불리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그들의 그림에서 저를 완전히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동시에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해가 뜨자마자 호텔을 나섰습니다. 집으로도 회사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도시 외곽의 공터로 차를 몰아 1시간 동안 차 안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햇살이 차창을 뚫고 들어왔지만 어둠에 갇힌 제 마음까지는 닿지 못했습니다. 저는 1층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설이나 지훈이 제가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파트의 일정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비 교대 시간, 수리기사가 드나드는 시간, 엘리베이터 사용이 가장 적은 시간. 저는 모든 것을 마치 진짜 침입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이후 3일 동안 저는 거의 밤낮으로 차에 앉아 모든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1층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손은 하얗게 질리도록 핸들을 꽉 쥐었지만 설이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이상한 시간에 희미한 불빛만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끔 배달원이 1층 앞에 멈춰 섰지만
문 앞에 물건만 두고 노크도 호출도 없이 바로 떠났습니다. 이틀 동안 최소 5번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그 아파트가 그들의 임시 은신처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곳은 그들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6년간 살았던 2층 아파트는 저를 충성스럽고 헌신적이며 눈먼 남편 역할에 가두기 위해 만들어진 무대일 뿐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차 안에서 관찰하던 중 1층의 환기 시스템에서 아주 희미한 마치 선풍기를 약하게 튼 것 같은 소리가 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아래층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냉방을 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까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비밀리에 살면서 생활 냄새를 숨기고 공기는 순환시키되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핸들의 이마를 기댔습니다. 머릿속을 스쳐가는 한 가지 생각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마치 벙커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6년간 그들의 머리 위에서 살면서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 저는 첫걸음을 떼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곧장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습니다. 오랜 출장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태연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우리 집 문 앞에 몇 분간 서서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대신 조용히 다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수년간 비어 있었지만 하얀 페인트 뒤에 숨겨진 숨결로 가득 찬 그 아파트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고요했고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차가운 금속 표면을 가볍게 만졌습니다. 냉기가 손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손잡이를 돌리기만 하면, 문을 밀기만 하면, 단 한 걸음만 내디디면 제가 6년간 가장 끔찍한 침묵 속에서 배신당했던 그곳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열지 않았습니다. 몸을 숙여 바닥과 맞닿은 문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집 안에 불이 켜져 있다면 빛이 새어나올 만큼 작은 틈이었습니다. 캄캄했습니다. 빛도 소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쪽에서 차가운 기운이 희미한 숨결처럼 새어나왔습니다. 비밀리에 사람이 사는 집에서만 만들어지는 그런 숨결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거의 10분간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한 가지 질문이 유리창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서리가 어둠 속에서 저편의 나를 보고 있을까?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몇 걸음 물러났습니다. 문을 열지도 자물쇠를 부수지도 경솔하게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자물쇠를 건드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면 그들은 경계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경계심을 느끼면 먼저 손을 씁니다. 저는 그들이 제가 지난 6년처럼 여전히 눈먼 바보라고 믿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공황 상태도 그렇다고 완전히 냉정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찬물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처럼 모든 감각이 안으로 움츠러든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재킷을 벗었습니다. 어깨가 돌덩이를 짊어진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탐정이었습니다. 그는 몇 시간 전 아파트 단지 앞 CCTV에 찍힌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남자가 아파트 후문으로 몰래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얼굴은 거의 가렸지만 그 걸음걸이를 저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아연실색하게 만든 것은 그가 돌아왔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탐정이 함께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서류나 기계가 든 것으로 보이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물건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오늘 밤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누가 목덜미에 입김을 부는 것처럼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1층은 더 이상 그들의 은신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보다 빠르지 않으면 더 이상 판을 뒤집을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는 단계. 저는 일어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바로 아파트 단지로 돌아갔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킬 무렵 길은 어두웠고 양옆의 가로수는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제 가슴은 돌을 얹은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길을 분간할 수 있을 정도의 미등만 켰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극한까지 당겨진 현처럼 팽팽했습니다. 아주 작은 충격에도 끊어져 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파트 정문에서 100m쯤 떨어진 나무 그림자에 가려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건물은 고요했고 창문들은 일상적인 생활 시간에 따라 하나둘씩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고요함 아래 서리와 지훈이 여전히 살고 있고 제가 아직 알지 못하는 계획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비밀스러운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몇 분 더 앉아 호흡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녁에 그가 가방을 들고 후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슬로모션 비디오처럼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서류일 수도 있고 의료 장비일 수도 있고 저와 관련된 문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더 끔찍하게는 그 결과가 저에게 돌아올 계획을 위한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재킷의 후드를 뒤집어 썼습니다. 서두르지도 뛰지도 않았습니다. 늦게 퇴근하는 평범한 주민처럼 걸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저도 속의 혼란을 감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바로 2층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잠시 서서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으며 아무도 갑자기 문을 열고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복도가 완전히 비었을 때 저는 천천히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1층의 공기는 훨씬 차가웠습니다. 복도 벽에는 세월의 흔적인 습기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희미한 노란 조명은 바닥을 다 비추지 못해 작은 우물 같은 어두운 공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몇 년째 임대문이 팻말이 붙어있던 오늘 밤 지훈이 막 들어갔을 바로 그 아파트 문 앞에 섰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소리도 발소리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주 미세하고 섬세해서 숨을 참아야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벽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환풍기 소리.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부술 만큼 미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 집을 이용해 서리를 숨겼고 지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그녀를 아무도 모르는 그림자처럼 옮겼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그들은 문을 닫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의 문틈에 눈을 바싹 갖다 댔습니다. 안쪽의 빛이 아주 가까워야만 새어나올 수 있는 좁은 틈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틈새에서 아주 희미한 빛뿐만 아니라 약한 온기까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방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방향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뒤편 사람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비상구로 돌아갔습니다. 철문은 낡고 자물쇠는 녹슬었지만 공용 열쇠로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 아파트 뒤편을 따라 이어진 작은 복도를 따라갔습니다. 새로 칠한 페인트로 봉인된 기술실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부터 눈여겨보던 곳이었습니다. 이 문은 배관이 있는 공간으로 통했고 만약 1층이 개조되었다면 그들이 이 기술 시스템을 이용해 비밀 출입구를 숨겼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휴대폰 불빛을 아주 작게 해서 틈새를 비췄습니다. 페인트 위에 낯선 자국이 보였습니다. 낡은 벽색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 이 문을 여러 번 열었다가 다시 페인트로 덧칠한 것 같은 얇은 경계선이었습니다. 손으로 밀어보자 문이 아주 살짝 움직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비밀 통로였습니다. 저는 겨우 볼 수 있을 만큼만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안은 어두웠지만 더 열지는 않았습니다. 문에서 소리가 나면 그들이 알아챌 테니까요. 저는 물러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다시 주 통로로 돌아가 곧장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집 문은 지난 6년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열렸습니다. 희미한 소독약 냄새, 인공호흡기 냄새, 익숙한 의료용품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배경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작은 불을 켜고 어두운 노란빛 속에서 익숙한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장은 단정했고 심박 측정기는 배우처럼 규칙적으로 깜빡였습니다. 부드러운 이불이 덮인 침대. 지난 6년간 제 아내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 누워있다고 믿었던 그곳은 이제 완벽하게 모방된 마네킹을 놓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이불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의 체온이 아니라 소품의 온도를 유지하는 난방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마치 제 사랑의 무덤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침대 밑에 플라스틱 상자가 약간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몸을 숙여보니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었습니다. 구겨진 휴지 조각. 누군가 손을 닦은 것처럼 잉크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잉크는 아직 마르지 않았고 제 것이 아닌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즉, 지훈이 오늘 밤 이 방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는 1층에 가방을 두고 이곳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제가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바로 그곳, 제 곁에 아주 가까이 왔었습니다. 그는 수액을 갈거나 기계를 점검하거나 혹은 제가 아직 짐작하지 못한 다른 일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훈이 1층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리가 누워있다는 무대를 유지하기 위해 여전히 2층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휴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의 불법 침입을 증명할 첫 번째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어두운 침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조명이 벽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지난 6년간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서서 가족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다른 사람이 연출한 무대 한가운데 서 있고 제 자신이 그들의 꼭두각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의자에 앉아 집이 숨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들이 곧 움직일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서리를 숨기는데 그치지 않고 그 결과를 제가 감당해야 하는 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지켜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들보다 한 발 앞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그들이 지난 6년간 제 눈을 가리는데 사용했던 가면을 부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어둠 속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몰랐습니다. 2층 침실에서는 에어컨 소리만 나지막이 들려왔습니다. 한때 안식처라고 여겼던 이 방은 이제 제 어리석음을 가두는 동굴이 되었습니다. 제 발밑 죽은 듯 고요한 나무 바닥 아래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었습니다. 서리와 지훈이 자유롭게 살고 숨쉬고 웃고 떠드는 세상. 저는 그녀를 대신한 마네킹의 인공호흡을 하나하나 세고 있는 동안에요. 저는 더 이상 처음 며칠처럼 아프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슴 속에서 들끓는 것은 식어버린 잿더미 같았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불씨들이 깜빡이며 더 강한 바람이 불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1층으로 들어가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발을 들이면 더 이상 돌아올 길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침실 문을 열고 어두운 거실로 나갔습니다. 열쇠를 챙겨 집 문을 조용히 잠갔습니다. 마치 이 집 자체가 제가 깨어났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릴까봐 두려운 것처럼요. 계단을 내려가 2층과 1층 사이에 계단참에 멈춰섰습니다. 벽에 바싹부터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물건이 가볍게 부딪히는 듯한 작은 소리. 어디서 나는지는 몰랐지만 제 모든 신경을 끊어질 듯 팽팽하게 만들었습니다. 1층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환한 빛이 아니라 약한 천장등 하나만 켜놓은 듯 피곤한 빛이었습니다. 사람을 비출 만큼 밝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안에서 움직이고 숨쉬고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서서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열쇠공에게 부탁해 만들어둔 보조 열쇠를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당연히 1층 현관 열쇠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무모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누군가 자주 사용하는 흔적을 발견했던 아파트 뒤편 기술실의 열쇠였습니다. 저는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휴대폰 불빛도 소음도 서두르는 발걸음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닿는 구둣발 소리는 너무 작아서 저 자신도 귀를 기울여야 겨우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기술실 문은 어두운 구석에 있었고 표면의 페인트는 길고 얇게 벗겨져 있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었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얹어 차가웠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냉기가 아니라 바로 얼마 전에 누군가 만진 듯한 냉기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열쇠를 꽂고 돌렸습니다. 자물쇠는 너무나 쉽게 소름 끼칠 정도로 쉽게 돌아갔습니다. 이전에 자주 사용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1층에 사는 사람들은 비밀리에 살 뿐만 아니라 이 비밀 통로를 통해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와 닿았습니다. 안은 좁고 낮은 기술 복도였고 콘크리트 벽과 배관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나는 기계유 냄새. 제가 의료기기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돌아갈 길을 기억하기 위해 벽을 짚으며 나아갔습니다. 바닥에는 아주 희미하게 찍힌 운동화 자국이 있었습니다. 기술자의 신발도 평범한 주민의 신발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밤에 지훈이 2층으로 올라오는 것을 찍었던 영상 속에서 그가 신었던 바로 그 신발과 비슷했습니다. 그는 이 길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매번 1층으로 들어갈 때 위험하게 정문을 통과하지 않고 이 길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머릿속으로 걸음수를 세며 나아갔습니다. 15걸음쯤 갔을 때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왼쪽은 막힌 벽이었고 오른쪽은 더 깊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으로 손을 뻗자 문틈 같은 좁은 틈이 느껴졌습니다. 밖으로 열리는 문이 아니라 옆으로 미는 문이었습니다. 귀를 바싹 깠다 대자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의자를 끌거나 테이블에 물건을 내려놓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망치로 나무를 내리치듯 가슴속에서 울렸습니다. 안은 1층이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저는 틈새를 아주 살짝 문이 소리 없이 움직이다 멈출 정도로만 밀었습니다. 틈새로 안에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약했지만 방의 일부를 보기에 충분했습니다. 식탁의 한쪽 구석이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김이 나는 물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긴 머리, 가녀린 몸매. 그녀는 식탁 위에 무언가를 내려놓으며 등을 살짝 굽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죽어서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설이었습니다. 호흡기도, 링거줄도, 인공호흡도, 지난 6년간 굳게 감겨있던 눈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건강했고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한때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의 흔적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목이 졸리는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쓰러지지 않기 위해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어떤 것보다도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 진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설이는 여기서 살았습니다. 6년 동안. 바로 내 발밑에서
매일 지훈과 함께 내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저는 물러나 더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서리의 그림자가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제가 훔쳐보고 있는 기술실 문 쪽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리는 작은 문틈을 아주 오랫동안 마치 저를 똑바로 꿰뚫어 보는 것처럼 쳐다봤습니다. 그 눈은 한때 저를 사랑했던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조금의 연약함도 없었습니다. 그 눈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어둠 속에서 먹잇감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사람처럼 냉정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어둠 속으로 물러났습니다. 다행히 다가오는 발소리도 문 여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환풍기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식은땀이 옷을 흠뻑 적셨습니다. 그때 지난 6년간 처음으로 저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부서지는 느낌도 공황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각성뿐이었습니다. 저는 똑똑히 보았고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내딛는 모든 걸음은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작은 균열 하나에도 제 목숨이 위태로울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흔적을 남기지 않은 채 기술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2층 침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아 어둡고 고요한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모든 의료기기들, 저 가짜 깜빡임들이 모두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서리가 문 쪽을 봤다면 그녀는 의심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제가 한 발 앞서야 했습니다. 그녀와 지훈보다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이 단지 저를 속인 것이 아니라 저를 제거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거의 동이 틀 무렵 2층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복도에 희미한 노란 불빛이 바닥에 얇은 먼지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조용히 문을 열고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창밖의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마치 하룻밤 사이에 10살은 더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경계선을 넘었다고 느꼈습니다. 더 이상 배신당한 남편도 가짜 침대의 온기를 믿던 눈먼 바보도 그들이 쓴 이야기의 희생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리를 보았습니다. 제 발밑에서 6년 동안 자유롭게 걸어다니며 자신만의 삶을 사는 그 모습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술실 문틈을 향한 그녀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나 차가워서 만약 제가 정체를 드러내면 그들이 먼저 손을 쓸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아주 가볍게 숨을 쉬었습니다. 머릿속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고 마치 큰 폭풍 전에 고요한 호수처럼 기이할 정도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방 안의 모든 것, 튜브 하나하나, 기계 하나하나, 정교하게 접힌 이불 하나하나를 둘러보며 이 모든 것이 저를 죄책감 속에 가두기 위해 그들이 설치한 소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6년간 저는 극장 안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유일한 관객이었고 그들은 돈과 음모, 그리고 제가 아직 알지 못하는 목적을 위해 연기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집을 나와 예전에 그 호텔로 직행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커튼을 치고 방 안의 소리를 감추기 위해 환풍기를 켰습니다. 그리고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단 한마디 서리를 봤습니다라고 말하자 그의 목소리가 즉시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위험 수위로 넘어갔음을 이해하는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전화가 도청당한다면 제가 뱉는 모든 단어가 저를 표적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탐정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훈과 관련된 계좌와 지난 6년간의 서리의 비정상적인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이쉬는 숨결 하나하나가 1층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공기 같았습니다. 문틈을 향해 고개를 돌리던 서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은 훔쳐보는 사람을 발견하고 놀란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떨리지도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감지한 자신의 소굴 근처에 누군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차린 포식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난 6년간 제가 서리를 관찰한 것이 아니라 서리가 저를 관찰했다는 것을, 제가 그녀를 돌본 것이 아니라 그녀가 천장 틈으로 비밀 카메라로 제 집 안에서의 모든 움직임을 통해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녀가 저를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봤다면 제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겁니다. 그 생각에 저도 모르게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저는 일어나 옷장에서 낡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한때 회사 자료를 저장하는 데 썼지만 몇 년간 열지 않았던 노트북이었습니다. 휴대폰은 추적당하기 쉬웠습니다. 저는 배터리를 분리하고 별도의 장치로 인터넷에 연결한 뒤 제 개인 계좌에 접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리의 생명보험 서류를 확인했고 보상금 액수를 읽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서리는 200억 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수령인은 저였습니다. 이 서류는 제가 첫 번째 레이스 팬티를 발견하기 3개월 전에 재활성화되었습니다. 아니, 우연일 리 없습니다. 6년간 침대에 누워있던 서리가 갑자기 보험 서류를 활성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녀가 깨어났거나 애초에 혼수 상태가 아니었거나 그리고 언젠가 제가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 외에는 손이 떨렸고 숨결이 바늘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다른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우연히 죽거나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는 시나리오, 그들은 제 모든 재산을 차지하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바보로 죽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그때 저는 지난 6년간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6년간 마네킹을 돌보게 하고 저를 죄책감 속에 가두고 정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저를 고갈시킨 후 그들의 다음 단계는 단순히 돈을 빼앗는 것이 아닐 겁니다. 다음 단계는 저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 순간 멀리서 호텔 엘리베이터가 띵하고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저 평범한 소리였지만 저는 벌떡 일어설 정도로 놀랐습니다. 지금 저의 경계심은 평범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저는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단순하고 조용한 호텔 방. 하지만 이제 저는 어떤 고요함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커튼을 다시 확인하고 문을 다시 잠그고 창문과 침대 및 화장실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만 오면 되고 제가 단 한 번의 작은 실수, 단 한순간의 방심만 하면 됩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이마를 감쌌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쳐야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폭력이 아니라 진실과 증거로. 그들이 쌓아 올린 음모의 층을 하나하나 벗겨내야 했습니다. 저는 1층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아야 하고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하며 그들을 빗속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음 수를 두기 전에 바로 오늘 밤 그 일을 할 것입니다. 달빛 하나 없는 밤, 모든 빛을 삼킬 듯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저는 아파트 단지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처음 며칠처럼 떨리지도 1층에서 서리를 봤을 때처럼 넋이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속에 아주 이상한 침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눈물도 두려움도 이미 오래전에 죽어버린 무언가를 되살리려는 희망마저도 모두 말라버린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기술 복도까지는 10걸음도 채 되지 않았지만 이 순간에 도달하기까지 제 인생의 10년을 걸어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조용히 불도 켜지 않은 채 걸었습니다. 가슴속의 모든 숨결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기술실 문 앞에 서서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 손은 저 자신이 이상하게 느낄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문은 지난번처럼 소리 없이 열렸고 어두운 복도 안에서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저는 이 병적인 미로의 모든 것을 외운 사람처럼 배관 하나하나, 벽의 질감 하나하나를 기억해냈습니다. 저는 1층으로 통하는 비밀 문틈으로 다가갔습니다. 지난번 서리를 봤던 바로 그곳, 발밑의 콘크리트 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복도 안은 기계유,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 얇은 벽 너머는 그들이 지난 6년간 바로 내 발밑에서 같은 지붕 아래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저는 문틈에 귀를 갖다 댔습니다. 사람 소리는 없었고 그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규칙적인 기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지난번보다 더 망설임 없이 문틈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1층 아파트는 희미한 노란 불빛으로 밝혀져 있었지만 전체를 보기에 충분했습니다. 식탁은 단정했고 의자에는 여성용 재킷이 걸쳐져 있었으며 가스레인지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고 테이블 위의 물컵은 반쯤 마신 상태였습니다. 방 안에는 제가 지난 6년간 익숙해진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방에는 한 가족의 숨결, 제가 없는 가족의 숨결이 있었습니다. 저는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발밑의 마루는 시원했고 천장의 희미한 전구는 흐느끼듯 살짝 흔들렸습니다. 모든 가구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먼지도 오래된 생활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 방이 언제든 사라질 준비가 된 상태로 유지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방 한가운데로 걸어가 6년간 제가 존재조차 몰랐던 그 공간에 섰습니다. 서리도 지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방금까지 여기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존재감이 아직 공기 중에 희미한 온기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방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옷장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가볍게 당겨보니 그들은 이곳에 많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안에는 여성용 옷들이 있었습니다. 실크 잠옷, 긴 원피스, 그리고 서리가 결혼 초에 아주 좋아했던 얇은 베이지색 재킷. 모든 것이 단정하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숨어 사는 사람의 물건이 아니라 평범하고 자유로운 한 사람의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방구석의 작은 테이블을 보았습니다. 그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첫 장에서 바로 제 서명을 알아보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회사 지분 양도, 계약서, 재정위임장, 긴급 자금 인출, 신청서, 장기 혼수 상태 환자로서의 수술 동의서. 모든 서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모든 서명은 제 서명이었습니다. 모든 서류는 제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기, 서리의 상태와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서명했던 그 시기의 날짜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지도 떨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의 공허함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회사를, 재산을, 권력을, 생명을 모두 넘겨주었습니다. 저는 단 하나의 믿음, 어린 서명으로 배신자에게 제 인생 전부를 바쳤던 것입니다. 저는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이고 이것이 저를 과거의 삶에 묶는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방을 떠나려는데 아주 작게 마치 바깥 현관문에서 열쇠가 돌아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숨을 멈췄습니다. 1층 문이 아주 조용히 열렸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가볍고 느린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이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와는 불과 몇 걸음 거리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주방등을 켰습니다. 하얀 불빛이 쏟아져 내리며 방이 환해졌습니다. 우리는 마주 섰습니다. 불빛 아래 설이는 제가 알던 다정하고 연약한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똑바로 서 있었고 눈은 차갑게 빛났으며 몸은 생명력으로 가득했습니다. 지난 6년은 그 얼굴에 제가 예전에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잔인함 외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옅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쁨도 놀라움도 아닌 언젠가 올 것이라고 확신했던 무언가와 마주한 사람의 미소. 마치 마지막 먹잇감이 덧 안으로 들어온 것을 본 포식자처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사이의 시선만이 부딪혔습니다. 한때 부부였지만 이제는 인생의 가장 반대편 전선에 선 두 사람의 시선. 제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당신이 깨어났다면 지난 6년간 내가 당신에게 무엇 하나 아낀 적 없다는 걸 알아야지. 설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장기말이 아니야. 저는 서류를 들어보이고 기술실 문 쪽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설이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지만 그녀는 달려들지 않고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 뒤편의 어두운 복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딸깍 소리는 6년간의 기만으로 가득 찼던 결혼 생활의 마침표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한 달 뒤 탐정이 수집한 증거와 제가 1층에서 가져온 서류는 지훈과 설이의 모든 계획을 밝혀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경찰이 새벽녘에 1층 아파트를 덮쳤습니다. 그들은 거실에서 아무것도 처리하지 못한 채 체포되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아파트 주민 모두가 그들이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멀리서 한때 제가 떨며 침실 창문을 올려다보던 그 느티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정말로 숨을 쉴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설이를 사랑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희생했던 것도 아파했던 것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 덕분에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가슴속의 평온한 숨결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6년을 속았지만 단 한순간의 각성으로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